혹시 여러분은 자기 집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눈치를 보며 지낸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공기 자체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서 말이나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큰 파국을 초래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원래는 편안한 안식처이자 요새여야 할 집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가득한 지뢰밭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 이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시끄러운 싸움이나 대놓고 하는 비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조용하지만 소름 끼치게 스며드는 공포, 즉 나르시시스트가 집안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6가지의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불문율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장담하건대 이 규칙들 중 일부는 너무나 교묘해서 내가 이걸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가정은 평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서운 법칙들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정과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사람이라는 흔한 오해는 잊어버리세요.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합니다. 나르시시즘은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바닥없는 감정적 공허함을 가진 심리 장애입니다.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찬양, 통제, 그리고 권력의 원천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가장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입니다. 집을 자신만이 유일한 군주인 작은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이상한 규칙들은 단순한 변덕이나 성격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취약한 자존감을 유지하고 동시에 당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치밀하게 고안된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당신이 항상 스스로를 의심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옳다고 믿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가정 내 법률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규칙입니다. 바로 개인 숭배죠. 나르시시스트의 집에는 별도 태양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행성이 그 주위를 돌죠. 그리고 물론 그 태양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규칙은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소파의 가장 편안한 자리는 그의 몫입니다. 저녁 식사 중 가장 맛있는 음식도 당연히 그의 것입니다. TV 리모컨은 그의 손에 쥐어진 신성한 홀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대화는 어떻게든 결국 그 사람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직장에서의 힘든 하루, 엄청난 성공, 또는 부당하게 당한 억울함. 만약 당신이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려 하거나 당신의 고민이나 기쁨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면 즉시 차가운 분위기나 따분하다는 표정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과 감정은 그저 메인쇼를 방해하는 성가신 소음일 뿐입니다. 모든 거울이 오직 한 사람만을 비추도록 한쪽으로 돌려져 있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 숭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될까요? 이는 바로 일종의 암묵적인 숭배 의례 리추얼, 시스템을 통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그를 반드시 환희에 찬 표정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10번째 이야기할 때도 당신은 지칠 줄 모르는 관심으로 경청해야 하죠. 또한 정우를 갈아 끼운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치 그가 엄청난 과학적 혁신을 이룬 것처럼 칭찬해야 합니다.
반면 아주 사소한 비판이나 부드러운 지적조차도 국가 반역죄처럼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차가운 침묵 또는 격렬한 분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의 의견은 그의 의견과 일치할 때만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바람은 어차피 무시되거나 조롱당할 것이기에 당신은 점차 스스로 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주된 역할은 오직 관객이 되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르시시스트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료, 나르시시즘적 공급원을 제공하는 행위죠.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봉사 혹은 헌신입니다. 우상화 규칙에 맞춰 사는 삶이 여러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며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성취까지도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당신은 한 사람의 자아 에고를 위한 그림자, 그저 시중을 드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모든 후속 조작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림으로써 그 어떤 조작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 즉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오직 나만이 존재하며 너는 그저 나를 위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깊이 심어 넣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이 말을 실제로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사람의 깨지기 쉬운 자만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기분을 맞추고 심지어 미리 예측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완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는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는 첫 단계이며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고 정교하게 실행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 또한 소름 끼치는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정보와 소통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만든 작은 세계에서 유일한 진실의 근원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를 그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는 매우 순진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계속 저 친구랑 만나? 걔는 너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은 널 이해 못해. 너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외부의 지지 기반과 대안적인 의견으로부터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즉시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당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으며 모든 통화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난 단지 네가 너무 걱정돼 라는 식의 관심과 질투라는 포장지로 덮여 제공됩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이것입니다. 사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 자신에 대한 진실을 당신에게 폭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통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확장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며 당신에게는 그것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그가 어제 당신이 기분 때문에 모두의 저녁을 망쳤다고 단정했다면 당신의 기억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며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당신들 두 사람의 공동 역사를 검열하고 편집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이나 친구들에게 그는 당신들의 삶을 이상화된 버전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은 영웅이고 당신은 그저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동반자로 그려집니다.
당신이 현실을 이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거짓말, 과장 혹은 당신의 정서적 불안정의 증거로 둔갑됩니다. 그는 당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통제하며 결국 당신이 자신의 기억과 판단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이는 집안 분위기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감정이죠. 만약 그가 기분이 좋다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반대로 그가 분노하거나 슬픔에 잠겨 있다면 가족 모두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당신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의 기분이 그의 상태와 맞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모욕적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겨 당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그의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순식간에 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몰인정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저 존재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독점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기분을 스캔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쁨이요?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숨겨야 합니다. 슬픔이요? 그가 즐거워하고 싶어 한다면 보여줄 수 없죠. 안 그러면 당신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즉 잔소리꾼 취급을 당할 테니까요. 분노는요,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기 때문이죠.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감정적인 카멜레온으로 변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관심을 향한 경쟁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 당신은 그가 가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주인공 역할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없이 웃는다면 당신은 그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되죠. 결국 당신은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괴로운 감정들과 홀로 남아 완벽한 감정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규칙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모든 걸 과장하고 있어. 그냥 호르몬 때문이야.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잘못됐거나 부적절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매우 쉬워집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었나. 어쩌면 모든 게 다 내 잘못일지도 몰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서 내면의 나침반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당신의 감정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 나침반을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자신의 편안함과 에고 만족을 향하는 자신만의 내비게이터로 대체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남겨진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메마른 땅이죠. 자, 이제 네 번째 규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규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중잣대는 곧 법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두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위대하고 독보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한 규칙입니다. 당신에게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 그에게는 단순히 허용되는 것을 넘어 그의 본질적인 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3시간 늦게 나타나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일 때문이었다고 간단히 설명되죠. 하지만 당신이 단 15분이라도 늦으면 집요한 신문과 더불어 무례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는 당신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저 미소만 지어도 큰일이 납니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안 곳곳에 물건을 던져 놓아도 되지만 당신은 완벽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명백한 모순을 지적하려는 시도는 맹렬한 공격이나 아니면 그저 깔보는 듯한 당혹감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는 진심으로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자신은 모든 규칙의 예외이며 자신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는 나를 너랑 비교하지 마. 또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경우야.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래도 되고 당신은 안 되는지에 대해 복잡하고 장황한 논리를 엮어 증명하려 들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설명들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당신은 결국 또 다른 무의미한 논쟁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 이중잣대야말로 당신의 계층적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려는 수단입니다. 정상에 있는 그가 있고 그 아래 발치 어딘가에 당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주인과 하인의 관계이며 이 규칙이 바로 그 위계 질서를 확고히 합니다. 이중잣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삶은 당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끊임없는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규칙이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이는 곧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가 허용하는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조차 이기적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불평등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복종심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주입합니다. 그는 논리와 정의의 법칙이 자신의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 가지 법칙, 즉 그의 욕망의 법칙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왜곡된 현실은 당신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이 되며 이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저 다르게, 공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5번째 통제 방식은 바로 끊임없는 예측 불가능성과 혼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어떤 기분으로 집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정하고 너그러울까요? 아니면 컵을 잘못 놓았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분노한 폭군처럼 변할까요?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삶은 당신을 항상 극도의 긴장 상태에 가둡니다. 자기 집인데도 절대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음 공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빠진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당신이 편안함이나 안전함을 느끼길 바라지 않습니다. 안정감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에게 애정과 찬사를 퍼붓는 이상화 시기와 차갑고 가혹하게 가치를 절하하는 시기를 끊임없이 교차하며 말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그가 정한 규칙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엄격한 금지 사항이 될 수 있죠. 어제 칭찬했던 일로 내일은 심한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네가 이렇게 주도적인 게 정말 보기 좋다 라고 해놓고는 다음날 똑같은 주도성에 대해 누가 내더러 주제넘게 나섰냐 라고 따지죠. 이 때문에 당신은 광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일관성 있는 행동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뭘 하든지 간에 당신은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잔소리하고 장황하게 훈계하며 자신의 완벽함과 당신의 불완전함을 재확인하는 구실이 됩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무규칙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을 혼란과 무력감 속에 빠뜨리고 그의 순간적인 변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상황을 판단하는 자신의 능력 자체를 불신하게 되며 오직 그의 반응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 시스템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불안장애, 공황 발작,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끊임없이 위험을 예상하며 투쟁 도피 모드, fight or flight로 작동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술을 통해 본능적으로 악용합니다. 이는 실험실주의 실험과 비슷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줄 때 중독성이 훨씬 강하게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아주 드문 좋은 기분의 순간에 중독됩니다. 오직 그 사랑과 인정의 토스를 다시 얻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실망의 순환고리는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놀라울 만큼 단단히 묶어둡니다. 이로 인해 끊어내기 매우 힘든 외상적 결속, 트라우마 펀딩이 형성됩니다. 이 혼란, 카오스는 그의 성격적인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정보 통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따로 떼어 주목해야 할 6번째 규칙은 바로 체계적인 과거 왜곡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분명히 일어났던 일들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부인할 것입니다. 자신을 유리한 입장에 놓기 위해서 그는 당신의 기억을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왜곡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을 심하게 모욕했던 끔찍한 다툼이 있은 다음 날,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대화했을 뿐이야. 너 혼자 다 지어내는 거야. 또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내가 소리 지른 게 아니야. 네 히스테리가 나를 자극해서 그런 거야. 그는 이를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해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기억력, 자신의 판단,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당신의 과거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의 목표는 당신의 자기 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현실을 구성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들의 공동의 역사를 혼자 관리하며 당연히 그의 버전에선 자신은 언제나 영웅이고 현명하며 상황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반면 당신은 불안정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약속이나 당신들이 도달했던 합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상기시키려 할 때
그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이 꿈을 꾼 거예요. 이 수법은 너무나 교활하고 악랄해서 사람을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과거에 논란이 될 만한 주제는 아예 꺼내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집혀서 결국에는 당신이 여전히 모든 일의 책임자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건, 대화, 약속 등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이는 편집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현실과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당신에게 서면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조작과 심리전이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는 당신을 불신하거나 염탐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당신을 왜곡된 현실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닿치 앵커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내가 혹시 미쳐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 전부가, 즉 단 한 사람이 당신에게 반대로 믿으라고 종용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모든 규칙들을 하나의 질식할 듯한 그물망으로 엮어버리는 7번째, 최종 규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을 가장한 고립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당신의 인간관계를 계획적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는 당신이 아끼는 모든 사람에게서 단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질투심 많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며 부모님은 늘 오지랖이 넓어 당신과 나를 이간질하는 존재로 매도됩니다. 직장 동료들은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당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서서히 마치 한 방울씩 독을 떨어뜨리듯 망가뜨립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일부러 싸움을 걸어 당신이 기분 나쁘게 나가거나 아예 약속을 취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받은 선물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것입니다. 이런 고립작전은 언제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명분 아래 포장됩니다. 나는 단지 널 나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진정으로 널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어. 우리에겐 아무도 필요 없어.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 그는 당신의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며 그 세상 밖의 모든 것은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점차 당신 역시 집에서 벌어질 또 다른 갈등이나 신문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 지지 기반,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잃게 되는 거죠. 당신은 그의 현실 속에 갇혀 그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고립된 희생자는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학대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당신은 친구들뿐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던 당신의 일부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을 듣게 되는 진공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의 세계는 아파트 한 칸만큼 좁아집니다. 이 설명에서 당신 자신이나 관계의 모습이 보인다면 깨달으십시오.
이것은 사랑이나 보살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립시키지 않고 당신의 세상을 확장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친구들을 환영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응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 세상 사이에 벽을 쌓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사랑을 위한 요새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감옥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독방으로 만들게 놔두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정 내에 세우는 7가지 불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자기 숭배, 정보의 전면 통제, 감정의 독점, 이중잣대, 끊임없는 혼란 유발, 과거 조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을 가장한 고립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완벽한 통제와 복종을 위해 만들어진 상호 연결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각 규칙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삶은 당신의 자아, 욕망, 그리고 의지를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마법과 같은 파괴적인 힘을 어느 정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복잡한 심리 주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규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어떤 규칙이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